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의원. 어제 저희가 소식 바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얘기들이 좀 더 있어서 이거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민지숙 기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최강욱 전 의원을 언급했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문재인 청와대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SNS에 위로의 글을 올렸는데요. 최강욱 의원을 소개하면서 투지 담대 유쾌한 사내다라며 내 가족이 나보다도 더 좋아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 글은 어제 최강욱 의원이 올린 글을 이어받은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박지영 부원장, 여기 보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어떤 심경일까요, 조국 전 장관은? 최강욱 의원이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주 깊은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조국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 건인데 조국 장관은 여기에서 이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이게 앞뒤가 과연 맞느냐? 사건의 주종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조국 장관 건이 실제로 완전히 결론이 나야지 최강욱 의원이 3심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원의 판결과 절차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나쁜 관계들 속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민지숙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죠.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의겸 의원도 이 최 전 의원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리고 훨씬 더 거침이 없는 사람인데 민주당의 의원, 민주당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뭐 발언이나 행동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유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예. 훨씬 더 선명하고 당당하고 가열차게 싸워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좀 뭐 달아준 국민한테 망발이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조직원으로서 갖는 제약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의겸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배지가 거추장스러웠던 것 같다. 여당에서는 그럼 세비는 왜 받아가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을 꺼냈던 게 오히려 최강욱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 진영의 문제가 되는 게 김의겸 의원의 발언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발언과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들립니다마는 지난 총선이 끝났을 때 그 다음날 조간에 실었던 최강욱 의원의 발언, 최강욱 당선인의 발언이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떤 부분이요? 세상이 바뀐 것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최강욱 당선인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오만한 당선인의 발언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역임하고 있는 내내 굉장히 거친 언어, 거친 행동들을 쏟아내왔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달고 있었던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만큼 말과 행동을 조심했는지 이런 측면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기대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훨씬 더 거칠고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보호막들을 쳤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시영 부원장, 어제 이제 최강욱 의원이 SNS에 그 미셸 오바마 발언 인용해서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릴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그거 인용해서 SNS에 올렸고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은 앞으로 당당하고 가열차게 싸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최강욱 의원이 정치관계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그게 끝나면 또 국민권은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최강욱 의원이 반윤석열 정부 투쟁에 선봉에 서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좀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두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살아온 경로까지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친 표현을 썼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수사로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어디 검사입니까? 사실 그 표현도 점잖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최광욱 의원, 한동훈 장관 사이에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들, 극렬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들이 저는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데 그런 부분에서 최강욱 의원이 국민과 함께 싸우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뭐 이런 강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최강욱 의원이 방송에 MBN에 나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달변입니다. 말을 재밌게 하고 거침없이 합니다. 그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과거사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쉽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를 내보시는군요. 자, 김진일 변호사. 법정 시간으로 봤을 때 아까 박진영 부원장도 주종관계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이제 1심이 끝났고 항소심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과연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제 나왔던 그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집에서 나온 그 저장 매체 안에 있는 그 정보, 거기에 이제 그 인턴 증명서, 허위 인턴 증명서가 들어 있었는데 이 저장 매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어제의 핵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자체는 정경심 전 교수가 김경록 씨한테 이제 양도를 한 것이고 그 김경록 씨가 이것을 검찰에 임의 제출을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압수수색이 될 때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참여권이 보장이 되지가 않았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저장 매체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어떤 처분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이런 어떤 그 매체를 압수한 게 위법한 것이라서 증거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네. 어제 대법원에서는 적법한 증거다. 위법수직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항소심의 영향이 있냐면 이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집에 있는 그 PC, 그 저장 매체가 이제 압수수색이 된 것이 이제 위법 수집 증거다. 네. 이렇게 이제 비슷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최 전 의원하고. 근데 지금 어제 판결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최 전 의원 주장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뭐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뤄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인용될 여지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수 기자. 어제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연세대도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인턴 확인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연세대 대학원 서류로 냈던 건데요. 맞아요. 연세대 측은 제출 서류 위조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학칙을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공정위를 열어서 입학 취소 여부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아직 일정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조민 씨가 허위 경력을 통해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했던 것 이게 취소된 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조민 씨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홍삼 제품이에요. 포장이 고급스럽고 추석 선물로 제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뼛속 깊이 이과여가지고 성분이 뭐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다른 제품들이랑 다른지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근에 조민 씨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뭐 이런 홍삼 제품도 판매하고 에세이도 출간하고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든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자유입니다만은 네. 분명한 건 본인이 했던 과거의 수많은 책임들 때문에 어머니는 구속이 돼 있고요.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지내는 인사인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네네. 재판을 앞두고 있죠. 본인 동생에 관련된 일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다 본인 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본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또 문제 제기 이런 일들을 정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기 홍삼 제품을 유튜브에서 팔고 있는 모습들이 적어도 지지층들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일관성들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조민 씨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통상적인 상식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켜볼 여지들이 많을 것 같고 어차피 조민 씨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쭉 비판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조민 씨에 대해서 다소의 동정론이라든지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조민 씨 스스로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자, 김진일 변호사, 이 조민 씨가 출간한다고 하는 에세이집 그 안에 내용들 좀 알려진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일부 공개된 거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민 씨는 먼저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에 평균 학점이 1.13점을 받은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의전원에서는 평균 성적이 좋아도 F를 한 번만 받으면 이제 유급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4.0점 만점에 3.41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018년 2학기에 한 과목을 F를 받아서 이제 유급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1점대 학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과거에 가세연에서 이제 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랬죠.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조민 씨 본인이 포르쉐 탄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를 했는데 이 가세연 그 유포자들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이제 했었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본인에 대해서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은 30대 성인인데 딸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봐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백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었나 하면서 이제 기소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일련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했던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본인 생각을 이렇게 쓴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준영 의원님, 지금 보니까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전시회도 열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진 몇 개 준비했는데 혹시 그 사진 있을까요? 그 보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이렇게 케이크 사들고 이렇게 들어가던 그 모습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해놓고 지금 모습입니다. 저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전시회까지 열리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본인도 포함해서. 왜 계속해서 이런 관심들이 좀 계속 이어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동정심이 출발이었던 것 같고요. 동정심이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에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피해자로서 보이는 조국 장관에 대한 동정심이 좀 더 가중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보자면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또는 뭐 어머니 최은순 씨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경력 조작을 통해서 강사 자리를 만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점프해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국 장관은 정경심 부인이 지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도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뭐 셀럽으로서의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거는 과도한 형량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김병식 의원 여당 입장에서는 보셨을 때는 왜 이렇게 인기가 계속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인기라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최강욱 의원 선고도 국회의원직을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질질 끌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모든 일들이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조 전 장관 입시 비리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일들을 비롯한 최강욱 의원에 해당되는 일들까지 다 줄줄이 얽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형 선고가 여전히 확정 판결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최강욱 의원이 그나마 빨리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이 또한 국회의원직이 다 끝날 때까지 질질 끌게 됐던 상황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대법에서 최종적인 형이 확정될 때까지 스스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황이 정리되거나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매서운 질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 전 장관 가족은 끝끝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 대법원의 최종적인 선고를 받을 때까지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조 전 장관 가족 스스로가 가둬놓은 그 덫에 빠져 있는 상황이 계속 대한민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얘기가 조금 사그들었지만 한때 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들과 관련해서 총선 얘기가 계속 따라 붙었었죠. 이런 관심들이 혹시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오는 2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정치권에 영향이 큰 두 건의 표결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입니다. 이번 앵커의 픽 이 얘기 각각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했어요. 네. 이 이후의 절차들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네, 국회에 넘어왔잖아요. 네. 그럼 바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일단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안건 보고가 되고 네.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바로 다음 날 열리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바로 붙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공동성명 관련해서 오늘 서울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보시는 장소는요. 녹색병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 일정 때문에 서울을 왔을 때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오후 5시 오늘 일정이 있기 전에 먼저 녹색병원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만남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아마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지, 이 만남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뉴플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었죠. 자, 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병원에 입원한 당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길 바랍니다. 박준영 부원장. 가결이냐 부결이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 좀 이렇게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담당 변호사를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가결이나 부결이냐가 아니고 실제로 구속영장이 적법한가 증거가 충분한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아마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언론도 잘 모르고 그런데 세 가지인데요. 백현동 건인데
하나는 백현동 개발건에 이익이 많이 났다.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개발 사업은 이익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체장이 뇌물을 받아야지 배임이 성립되는 겁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대북 송금 문제인데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 어떤 거?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서 그 돈을 사실은 도박으로 날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에 기사가 따르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북 송금했다는 돈의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지 증거가 나온다 이런 네. 이야기합니다. 네. 증거가 이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위증교사 이야기인데요. 위증교사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패 경제 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있으면요 이게 경찰로 다시 가서 수사해서 와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같은 동일한 검사가 이걸 영장에 같이 넣었어요.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영장 청구의 내용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18일입니까? 저기 최은순 씨입니까? 예, 예. 대통령 그 장모께서 예, 예. 병보석 신청을 했단 보석 말이에요. 신청한 부분. 사람이 몸이 나쁘고 이러면요. 이 법이라는 것도 융통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국회 회기가 끝난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영장 청구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회기 중에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체포 동의안을 형태로 던지니까 민주당은 지금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압에 맞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몰리게 된 겁니다. 김영철 의원, 지금 이제 분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탄의 길, 가결의 분열의 길,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올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들으세요? 그런 현재 민주당의 고심을 모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앞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영장심을 스스로 제발로 걸어가서 영장심사 받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있었던 표결 자체에서도 민주당 내의 친명과 비명 간의 이 표결에 대한 내용들이 갑론을박이 시끄러웠고 수박 색출을 한다 그래서 그때에도 과연 어떤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가결의 표를 던졌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게 민주당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약속을 했고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네.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판단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해놨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또 여기에 대한 민주당 내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세우기 위해서 방탄을 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새빨간 거짓말하게 된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 이런저런 빌미를 들어서 부결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탄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거짓말한 굉장히 나쁜 정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왜 억지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 기획인 것이고요. 네. 사실은 검찰이 국회를 거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자, 어쨌든 뭐 내일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관심이 높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언급들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표결 불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야 더 강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불참하면 부결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용기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들어가는 의원들이 있겠죠. 만약에 근데 표결에 참여하면 비슷비슷할 거다? 다 그냥 그럼 100% 가결이죠. 가결이라고 예, 보세요? 이제 뭐 무기명이잖아요. 체포 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영장 국민들께 드릴 수가 발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심전심으로 이미 민주당의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절대로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굳이 당론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
김진일 변호사, 지금 민주당 내에 소위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 문자 보내고 이걸 인증하고 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그 체포동의안 부결 확단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결 찍으실 겁니까? 부결하실 겁니까? 이거를 문자로 보내서 물어본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팬페이지 중에서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인증글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 제목 자체가 문진석, 이병훈 의원님 부결하신다고 답장 받았어요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미래를 위해서 꼭 부결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에 이 두 의원이 네라고 이제 캡처한 그 파일이 첨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정태호 민주연구위원장이 이제 당연히 부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결시키는 것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캡처본도 이제 릴레이 글에 올라왔고요. 네. 또 이 외에도 뭐 이해식 의원 역시도 네 부결해야죠라는 이제 답을 보냈는데 이러한 글들이 이제 캡처되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릴레이식으로 이제 인증글로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묵묵부담의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답을 강요하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에는 이날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네. 이제 오후 3시 기준으로는 3,300명의 권리당원이 동의를 해서 이제 부결표 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우 최고위원, 저희가 이제 각각에 있는데 거의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벌써 이제 뭐 문자로 해서 부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답장을 네 부결해야죠. 지키겠습니다. 당연히 당론은 부결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중심 당 중심으로 화합해야죠. 이런 답장이 오는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이거를 릴레이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캡처 안 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박, 색출 뭐 이런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의 엄청난 원성, 비토, 또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지난날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는 지금 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데 이걸 실명 투표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현행법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신상의 문제에 대한 실명 투표가 불가능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얘기가 나왔고 당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안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인증 릴레이를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실명 투표가 아닌 뭡니까? 무기명 투표입니다만은 아예 대놓고 난 반대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들어가서 양심에 따라 이 내용들을 내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방탄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오명을 쓸 수는 없는 거니 국민 앞에 누구나 법 앞에 국민이 모두 평등하듯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도록 해주자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지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실제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강압적인 민주주의 퇴행 정치의 나쁜 예를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또 여기에 화답하게 되는 민주당 내의 강성 의원들이 실제로 민주주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준영 부원장이 할 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요 인증 릴레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박준영 부원장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또 압박을 할 거고 지금 그 인증에 응하는 의원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는 솔직히 그 헌법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심에 따라 가지고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고 소위 말하는 후미에 네. 예, 나는 십자가 밟았다. 라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이재명 대표를 되게 아끼는 당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문자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고 표결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하는 행동이고 뭐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의 대표자가 표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의 어떤 무기인 거죠. 이 인증 릴레이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 원외 친명 모임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곳의 강위원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웅천 의원이나 김한규 의원이 법조인인데 네.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헌법에는 정치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고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당은 당론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회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이 다 거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대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의 양심보다는 그들이 속한 정당의 의견에 따르라는 그런 취지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시민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3개월 안에 이준석 대표 날려버리겠다. 체리 따봉 하나에 그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날린 정당에서 지금 당원들이 나서서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당내 민주주의를 어긋나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의원들의 특권보다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을 확대하면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인 것과요. 그러면 지금 박진영 부원장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강의현 사무총장의 이 발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됩니다. 야, 좀 상당히 좀 정당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일 변호사.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봤을 때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일단 그 영장실질 심사라는 그 제도 자체가 일단은 그 기일 연기 신청이나 이런 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한다 그래도 2, 3일 정도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일주일 이렇게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 3일 정도만 미뤄주고 이제 보통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강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뭔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때 본인 건강 문제로 실질심사를 그냥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행은 가능한데 만약에 연기 또한 가능은 하다. 그러나 연기 역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결 결과를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봐야 되고 지금은 예측할 수 없고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요. 내일 모레 21일 날 표결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박진영 부원장, 이 보도를 보니까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따로 이제 대화도 많이 했고 또 알려지기로는 내일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식사 약속도 해놨는데 이게 취소가 됐고 총리실에서도 협치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었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한덕수 총리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존재감도 없고 사실 권한도 없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는 겁니다. 총리가 내각의 재청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으로 임명하시는 분들 한번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김행 씨라든가 유인촌 씨, 그다음 신원식 의원, 그분들의 과거 은행이 과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5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대통령이 해임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해임이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총리가 대신해서 내각의 재청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대신해서 해임되는 거고요. 이거는 과거의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국면 전환을 위해서 총리가 흔히 하는 방탄용어로 해임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야당이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쨌든 이것도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서 가결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럼 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다고 대통령이 그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이것도 없어지겠지만 네, 정치적인 쇼잉일 뿐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됐던 일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처럼 장관에 대한 망신 주기 혹은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식에 대한 내용들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돼서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날짜랑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붙들어매기 위한 이 표 결집용으로 한덕수 총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민주당이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 행위들이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줘야겠다면 민주당이 지난날 이상민 장관 탄핵했듯이 탄핵을 가결시켰겠죠. 자, 과연 내일 모레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 때의 표결 두 건 어떤 결과가 날지 저희도 잘 준비했다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의 사디스트냐 맛이 좀 갔다 총공세, 문재인 병문안의 단식 중단 물음표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병원행에 이어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요. 한 장관 이 잡범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들으신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 오늘 아침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이어서 선배 장관인 박범계 의원, 체포동의안 보이콧 아이디어를 냈던 민형배 의원에 명단을 적는 단식장엔 안 찾아간다고 했었던 조응천 의원까지요.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일종의 사디스트 같다. 소금을, 그것도 왕소금을 뿌리는 말들인데 따지고 보면 그 상처도 지금 검찰 한동훈 장관 쪽에서 상처를 낸 건데 이렇게 꼭 이런 말들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이고, 잡스럽죠. 고위직 검사 출신으로서는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협력하는 것이 도리죠. 그래야지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자기 아이폰 비번 안 풀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참 잡스럽.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옛말에 새치어로 흥한 자 새치어로 망한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꼭 저 법무장관이 아니고 여당 대변인 같아요. 아하. 19일 단식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조롱해도 됩니까? 정말 경망스럽고 뭐 재성박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경망스럽다. 네, 현역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원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의장도 오랜만에 등판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봅니다. 해방 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데요. 검찰권 가지고 5천만 국민을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미몽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요. 한동훈 장관과의 질의에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의원, 이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는 욕설 문자 쓴 사람이라고 과거가 소환됐던 안민석 의원이 있었고, 어제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의 태도 문제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해설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야당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수위 선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한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도어 스태핑을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도어 스태핑인데 어느 순간 양의 머리를 걸고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도어 스태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대통령 신임만 특수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 본인의 뜻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이런 민감한 건 피했어야 된다. 네,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장관의 발언 대신 해명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좀 공정하게 그리고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서 잡범 얘기하고 저도 기가 막히던데 아 이분은 또 뭐 하는 건가? 응? 처음에 약간 이렇게 스마트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스마트가 아니라 이분도 그 세계에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건 조금 다르죠. 국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지.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오늘 민주당 한동훈 때리기에 정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잡스럽다, 사디스트 발언에 새치혀로 망한다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는데요. 여당 대표에 대한 발언보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공격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오늘 이제 나온 분들이 자고 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그러시군요. 뭐 이준석 대표까지도 제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데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법 165조에는 회의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요? 예, 질의응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질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대답하는 겁니다. 장관의 말자랑을 하는 것이 국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발언들이 대부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의 권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법법 165조를 적용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국회 회의방해 행위로 처벌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회가 검찰의 시녀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수위 높은 발언들을 골라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여기서 쏟아내 주셨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뭐 국회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은 톤과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다소 좀 격앙되거나 톤이 높아질 때는 앞서 얘기했던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새빨간 거짓말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런 내용들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영상을 틀어서 공유했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왜 그들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잡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을 회피하고 수사도 받지 않고 구속영장도 회피하기 위해서 막 드러눕고 하게 되는 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잡범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설마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이걸 똘똘 뭉쳐서 부결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고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게 된다면 네. 이런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지금 빠져나오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문안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병문안 내용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어떤 대화 오갔는지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5시에 열리는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 행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박지원 부원장님. 안의 내용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단식을 중단하라 뭐 그 말씀을 하셨겠죠. 네. 그리고 아마 그 당신 뜻을 알겠으니까 같이 그 건강을 회복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뭐 기대를 합니다. 네. 아마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5시에 공식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연설문에 담기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전해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단식을 중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이후에 단식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주말부터 여의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제 예상은 중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5시에 강경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고 문 전 대통령 예방이 아무래도 단식 중단에 뭔가 트리거가 될 거다, 중대한 계기가 될 거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단식을 중단한다,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회에 있는 체포동의안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상황까지 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회피가 결국 단식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같은 상황들에 힘을 실을 정도로 민주당이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네.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 9.19 군사합의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달 약속했던 북한은 비핵화에 나서지 않게 됐고요. 최근에 있게 되는 통계 조작 의혹들이 네. 상당히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자화자찬식의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잊혀지겠다라고 얘기했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낼지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 훈육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에게 욕설을 한 아들을 때린 아버지의 사연이 온라인에 전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화제인데 네티즌들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이 사연이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좀 된 사연이에요, 이게? 네, 지금 이 사연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과 또 남편의 냉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쓴 글입니다. 이 글 자체는. 근데 그 글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걸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여자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 핸드폰을 압수를 당했는데 이렇게 압수를 당하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미친 X라고 이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학교에 찾아간 다음에 이제 아들 뺨 3대 그리고 머리를 한 대 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찾아가서요? 네네, 이제 본인의 아들을 직접 때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80cm가 넘는 아들은 눈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오히려 놀라서 이제 말리기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뭐 반성문 제출, 그다음에 교내 봉사로 이제 처벌을 마무리했는데 이 학부모들은 이제 이 학교 교사에 대해서 뭐 위자료를 지급을 하겠다라던가 뭐 사죄라던가 이런 의사를 이제 충분히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남편이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제 계속 냉전 중이고 아직까지도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게시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미지수 기자, 이 사연 전해지니까 네티즌들 갑론을박이죠, 막? 맞습니다. 이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훈육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필요할 땐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좀 더 남편을 믿고 기다려봐라.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반면에 체벌이 길어지면 역효과가 난다. 아들을 포기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화하겠다는 거라면 용서를 해줄 때도 된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셋 있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아버지로서 이거 사연 이런 훈육 방법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교권 문제가 워낙 불거지고 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쏟아내게 된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아마 선생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심정도 있었을 텐데 아들이 저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선생님께 쏟아냈던 배경 또 거기까지 과정에는 분명히 가정 내에서의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는 본인은 제3자인 상황 속에서 온전히 모든 책임이 아들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정 내에서의 문제들도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뺨을 때리고 저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가정 내에서도 분명하게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필요한 만큼 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된 가정 내에서의 교육과 또 그 내에서의 역할들을 다 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자, 과연 훈육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훈육과 체벌의 경계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